자, 중2 중학교 2학년 전재노입니다. 2학년 1학기 4단원 우리가 만나는 매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체의 표현 방법 미리 얘기하자면 매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죠. 미디어. 그렇죠? 뭐 라디오, 뭐 TV, 뭐 인터넷, 뭐 신문, 뉴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매체입니다. 그리고 발표 매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발표를 할 건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자, 쭉 넘어가서요.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매체의 표현 방법. 학습 목표.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디 보자. 넘어가고요. 자, 다음 사회 형상과 관련하여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하나 사면 하나 기부, 착한 소비, 저소득층, 청소년 꿈 키워주기. 자, 요런 게 이제 매체가 되는 겁니다. 신문 매체. 세상을 아름답게 당신은 착한 소비자입니까? 환경과 미래의 나눔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들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자.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에 투표용지, KBS 명견말래 제작진 이렇게 되어 있네. 처음 부분. 사탕, 초콜릿, 과자가 옹기종기 늘어서 있다. 메모지에 쓴 손편지도 보인다. 힘내세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같은 응원의 글도 있고 감사 인사가 적힌 쪽지도 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쵸? 이 영상인지 글인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뜻밖에도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 수많은 사람이 잠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보관함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한 것은 2015년의 일이다. 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사용자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물품 보관함에 초콜릿을 넣어 두었으니 누구든 꺼내 먹으라는 글을 올리면서부터였다. 오, 달콤 창고가 시작된. 야, 이건 기발한 생각이네요. 아주 좋다. 아주 그냥. 이 소소한 나눔에 감동한 사람들이 동참했고 달콤한 간식을 먹고 힘내라는 의미에서 달콤 창고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달에 5만 원의 물품 보관함 대여료를 기꺼이 내는 사람들과 가벼운 주머니를 털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간식을 넣어두는 사람들 덕분에 달콤 창고는 전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불과 몇 달 만에 100여 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좋은 일, 같이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료가 있네.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하, 강남역 주변에서 시작했다가 서울시로 확산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번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달컴 창고에서 누가 간식을 가져다 놓고 가져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공간을 통해 익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살갑게 챙겨주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이기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달콤 창고는 이해하기 힘든 낯선 흐름이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공동체에서 서로 위하고 작은 정성이나마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중간 1. 한 나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자, 실업률은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비율이에요. 이건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을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그것인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고통이 심하다는 뜻이다. 자, 자료 그래프 쓰고 있죠? 자, 이 그래프를 볼 때는 세로축과 가로축을 먼저 봐주시면 돼요. 가로축은 연도가 이게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그쵸? 예. 그 다음에 세로축은 퍼센트를 나타내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 3, 4분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슝 올라갔다. 2006년에 12.8이었는데 2015년 3, 4분기에는 22. 와우, 거의 뭐 10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약 13포인트에서 점점 올라 2015년에는 22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자, 바로 이 그래프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해가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했던 증거다.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 속에서 사람들은 왜 자신이 가진 것을 남과 나누려는 것일까? 조금 비유했죠? 정글. 확실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몇몇 착한 사람만의 선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상 풍경이다. 게다가 역설적이게도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의 착한 움직임은 더욱 커진다. 경제가 나빠질 때 착한 소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다.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은 지난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때에도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 증세를 보였다. 자, 위에선 이 달콤 창고가 이렇게 막 확산이 되고 있었죠. 그쵸?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달콤 창고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예, 금융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매출액은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 아래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료 4는 세계 공정무역 매출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로축은 100만 유로, 이렇게 돈 단위네, 가로축은 연도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쟁 성장률은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예, 공정무역 매출액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료 5는 국내의 공정무역 매출액이죠. 역시 마찬가지 2004년, 2009년인데 와, 축 늘어나네.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하고 2009년이 거의 뭐 두 배 정도 올라가 버렸네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공정무역 매출액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1년 사이에 무려 210%는 증가했다. 경제가 안 좋을 때 타인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사진관은 고객이 사진 찍을 때마다 장애인, 미혼모, 다문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촬영권을 준다. 1대1 기부 방식을 도입하자 손님도 늘어났다. 같은 가격에 좋은 일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움직였다. 심지어 추가로 돈을 기부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진을 더 많이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렇죠? 이게 의미 있는 소비가 되겠네. 의미 있는 소비 사례가 되겠죠. 이 사진과 같은 1대1 기부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게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역시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부 가게 수 2013년에서 2015년 11월 1일 기준이고요. 거의 한 6,000곳 정도 있다가 지금 이렇게 증가했죠. 14,000곳, 14,000곳 이상이 되려나?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자, 사람들은 이제 가격이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물건이라면 더는 그것을 소비에 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윤리 소비죠. 윤리적 소비. 따라서 기업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가치 지향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 한 세계적인 커피 회사는 2000년대 초반 제3세계 커피 농부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은 뒤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하며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다. 자, 그러니까 제3세계 커피 농분들 싸게 사면서 비싸게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죠. 물론 착한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기업이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되겠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윤리 경영이 아니라 이미지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러나 기업이 선하게 행동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것임은 분명하다.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례가 거듭된다면 점차 시장의 질서도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변화가고 있다. 자, 그래서 착한 소비의 영향이 되겠죠. 착한 소비 영향.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착한 기업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나눔이 실천이 될 겁니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즉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게 이제 경제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본성이라고 여겨왔다. 경제학에서 이제껏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부각해왔던 것은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건강한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경쟁은 기대와 달리 환경 파괴, 물질 숭배, 지나친 경쟁, 인간성 상실 등 온갖 문제를 발생시켰다. 자,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문제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착한 소비 움직임은 그동안의 이기적 선택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타심, 이득, 타인, 심, 마음,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마음, 이타심이라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더 확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타심. 자, 끝부분. 착한 소비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 기업이,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착한 소비를 투표용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했죠, 비유. 네. 자, 그래서 이 글은 논설문이었네요. 주장하는 글이네. 성격은 설득적, 교훈적. 그러니까 뭘 설득합니까? 착한 소비 하라는 얘기죠. 주제는 착한 소비의 효과와 영향력, 특징, 다양한 표현법 활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인상적으로 드러냄. 자, 아까 착한 소비를 뭐라고요? 투표용지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되어 있죠.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의 내용 전개,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례 제시하면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 확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착한 소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독자 게시판. 제목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읽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나니 제목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이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또 그래프를 통해 전국 기부가기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매체죠. 매체를 읽는 방법이죠. 요즘 상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착한 소비가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요 글은 뭐 독자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블로그, 누리집, 인터넷상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네요. 학습 활동, 내용 정리. 달콤 창고와 1대1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해보자. 달콤 창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식을 나누고 1대1 기부, 상품 등을 소비할 때마다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이거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 한마디로 뭡니까? 이타심.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착한 소비가 확산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이타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쓴이가 착한 소비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 끝부분에 있었죠. 그쵸? 어떻게 소비냐에 따라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글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파악해 보자. 자, 자료 이렇게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들. 지하철 물품 보관한 사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독자의 시선을 끌고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자료 2. 자료 2를 살펴보고 지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확연하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강남역 주변에서 시작했다가 서울로 확산됐다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자, 다음 밑줄친 문장의 의미와 표현이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보자. 착한 소비는 한 장의 투표용지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그죠? 이 사람은 어떤지, 뭐 잘못된 점은 없는지, 과연 이 사람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이 착한 소비도 그냥 단순히 경제 활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 사회,
그리고 세상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자는 얘기죠. 3. 글에 드러난 표현 방법의 적절성과 효과를 평가해 보자. 자, 그래프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효과적이죠. 그치? 한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데, 공정 무역 매출액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눈에 잘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공정 무역 매출액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리다가 2008년에서 2009년 요때 확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자료 4와 자료 5를 이렇게 보면 왜 우리나라에서 2008년과 2009년에 210%가 성장했냐 이거죠. 공정무역이. 바로 2007년, 2008년 요때 세계 금융이 불안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하,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2008년과 2009년에 이 공정무역 매출액이 많이 늘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자, 역시 마찬가지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효과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시답안 바로 볼까요? 차이, 표로 제시하면 연도별 전국 기부 가계 수와 증가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쵸? 왜냐면 이 표에는 수치가 돼 있어, 수치. 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프로 제시할 때 비해 전국 기부 가계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죠? 그래서 그래프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표로 만들면 수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제시하여도 효과. 전국 기부 가계 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자, 그의 마지막 부분에 다음 그림을 추가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자, 착한 소비는 투표 용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의 마지막 활용하면 끝부분의 내용을 좀 더 쉽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정한 물건, 불공정한 물건, 즉 더불어 사는 사회, 무한 경쟁 사회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들 착한 소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렇게 미래로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소비가 되겠네요. 자, 글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이 글의 내용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아까 이야기해보자.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하여 그래프로 표현하니까 더욱 실감이 났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각박한 현실을 정글에 비유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어. 이렇게 되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쓰는 이유는 독자한테 좀 더 쉽고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 단원이 되겠네요. 책, 신문,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읽을 때에는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하다. 매체의 표현 방법에는 어휘나 문장 표현과 같은 언어 표현, 표, 그래프,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 자료나 동영상 자료가 있다.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을 평가할 때에는 표현 방법이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관념에 적절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게 위에 있는 내용들이었죠. 네. 자, 다음 신문 기사에서 시각 자료를 제시한 의도를 생각해 보자. 유기동물 3년 연속 증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뭐. 유기동물의 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동물의 수는 2014년 8만 1000여 마리에서 2015년 8만 2000여 마리, 2016년 8만 9천여 마리로 조사되었다. 아유, 많이도 버리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늘고 있죠. 근데 2014년과 2015년은 1000마리 정도가 늘어났는데 2015년, 16년은 7000마리로 조금 더 올라가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제시하고 있죠. 즉 심각성, 유기동물 문제 심각성을 환기하려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휘학습, 평가, 사물의 가치나 수준 등을 평함 또는 그 가치나 수준, 감상, 주로 예술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 감정,
사물의 특성이나 참가 거지,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 비평, 옳고 그름,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한다. 판단,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린다. 그래서 보석 감정이라는 말을 쓰고 영화 감상, 그리고 상황 판단, 문학 비평 이렇게 말을 쓰죠. 자, 이번에는 4-2 발표와 매체가 되겠습니다. 발표를 하거나 들은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발표 많이 할 거예요. 자, 넘겨.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봐요. 자, 혜원이의 무덤이 발표를 준비해서 나눈 대화를 보고 무덤을 앞에 보자. 혜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로 했지. 이게 발표 주제가 되겠고. 맞아. 오늘은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할 내용을 의논해보자. 친구들에게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조사 자료. 좋아. 좋아. 라고 이제 수긍했습니다. 긍정했어. 그리고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둠이 직접 실천할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자료 2. 나는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 학교 환경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좋겠어. 자료 3. 우리가 직접 문제점을 조사해서 보여주면 발표를 듣는 친구들이 우리 발표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 우리 모둠이 실천할 활동,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를 준비하면 되겠다. 자, 이건 이제 정리했죠? 그런데 발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발표의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날까? 도입, 전개, 정리 형태로 내용을 구성해 보자. 도입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전개 부분에서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정리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이지. 자,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정리, 각각 들어갈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용이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다음 페이지.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친구들의 흥미도 끌 수 있고. 자, 매체 자료는 뭐였습니까? 뭐 시각 자료나 청각 자료나 이거 합쳐서 시청각 자료, 이게 동영상이 되겠죠? 이런 거를 쓰는 거죠. 뭐 그래프를 보여준다거나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자, 혜원이의 모둠 주제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지 정리해보자. 주제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노력하자. 조사하는 자료,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 모둠이 실천할 활동, 우리 학교의 환경 실태, 요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 전개, 정리 이 구성을 하려고 해요. 자, 혜원이의 모둠이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이유. 자, 뭐 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어디 갔지? 예.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혜원이의 모둠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구성한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자료 조사해야 되겠죠? 아, 근데 설문조사를 했네. 우리 학교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매우 깨끗, 보통, 더럽, 매우 더럽.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는 자 이런 식으로 또 주관식으로 또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가 불러온 결과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사소한 무질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어떤 대학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쓰레기통 없는 골목길에 세우던 자전거에 광고지를 붙인 뒤 자전거 주인들이 광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한 실험입니다. 그 결과 벽이 깨끗한 골목길에서는 광고지를 길에버린 사람 비율이 33% 반면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 69%의 사람들이 광고지를 길에 버렸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럼가, 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이렇게 집이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여기는 원래 더럽구나 라는 인식이기 때문에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더러운 곳은 사람들이 더 더럽게 사용을 하니까 학교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근거로 쓸 수가 있죠. 이 자료는. 다음, 게릴라 가드닝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막는다.
울산 울주군이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꽃 화분을 설치해 쓰레기 투기 근절에 나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쓰레기 무단 투기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화단을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 이제 안 버리죠. 자, 회원이 모둠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자료조사했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넷 검색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상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핵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활용할 발표 내용을 구성해 보자. 내용 도입, 발표의 주제와 내용 구성. 전개 1.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사진, 여기 매체 자료, 시각 자료를 쓰고 있네요. 두 번째, 우리의 모둠이 실천한 활동, 학교 꽃밭 만들기. 자, 게릴라 가드닝 사진, 꽃밭 만들기 동영상, 자, 시각 자료와 시청각 자료, 그쵸? 동영상이니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아. 학교 환경 사진, 그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표와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역시 시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 구성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개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거 얘가 이제 문제점이란 말이죠. 예, 얘가 문제점이기 때문에 얘를 위로 올리는 게 좋죠. 먼저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과 실천 방법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 쓰레기가 버려진 곳이 많다. 그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 그리고 모둠의 실천 활동, 학교 꽃밭 만들기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발표자 회원이 모든 발표를 메모하며 듣고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시각자료 이렇게 해놨습니다. PPT로 해놨네. 깨끗한 학교 만들어봐요. 우리 학교 환경 실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 모둠의 실천 활동. 발표 순서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땡 모둠에서 발표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저희 모둠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 모둠이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실천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시각자로 쓰고 있죠. 자, 학교 환경의 실태, 여기저기 쓰레기 많이 버리고 있어요. 이건 뭐지? 맥주 캔인가? 예. 여러분, 저희가 직접 지금 우리 학교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호기심 유발, 그리고 집중을 시키죠.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우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 실태 설문조사 자료 매우 깨끗한 편 6, 보통 6, 더럽 30, 매우 더럽 15.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75%의 학생들이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환경 실태,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 쉼터 주변, 운동장, 체육관.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그쵸?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을 맨 위쪽에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죠. 표를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 60명 중 75%가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프를 보시면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장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많은 학생이 학생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이 바로 학생 쉼터 주변과 운동장 구석을 찍은 겁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로 이 장소들을 찾아가 보았더니 과자 봉지나 빈병 등이 여기저기 많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점 밝혀냈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문답법.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네덜란드 대학의 어느 대학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장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죠. 쓰레기통이 없는 골목길에 세워진 자전거에 광고지를 붙인 뒤 자전거 주인들이 광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벽이 깨끗해진 골목길에서는 33%의 사람들만이 광고지를 길해버렸지만 벽이 낙서로 지저분한 골목길에서는 69%가 광고지를 길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주변 환경이 지저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의 실험 결과 이거를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발표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네덜란드 대학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려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해야 된다. 자,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이 실험 결과를 고려할 때 학교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서를 지우거나 쓰레기를 바로 치우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둠이 실천한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변 활동을 정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학교 꽃밭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회원님 모둠이 했던 실천 활동이 되겠고요. 여러분 혹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게릴라는 유격대, 몰래 기습하는 사람 뜻하고 가드닝은 정원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버려진 공간에 남몰래 식물을 심어 환경을 개선하는 시민운동을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합니다. 정의. 저희는 이 운동을 보고 학교에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곳에 꽃밭을 만들어 갖고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저희 모둠의 활동을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시지요. 이렇게 이제 또 시각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자료도, 시청각 자료도 있어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화분을 가져다 놓고 꽃을 심었습니다. 저희가 꽃밭을 만든 뒤 학생들이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효과죠? 작은 실천으로 학교 환경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어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와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저희 모둠이 실천한 활동 등을 발표했습니다. 자, 요약 정리했죠?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고, 발표를 준비해서 저희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점. 따라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학교 환경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해 주십시오. 주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동참 권유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되겠죠. 발표 내용과 주제는 우리 학교 환경 실태, 쓰레기가 함부로 버려져 있어 깨끗하지 않다.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된다. 회원이 모둠이 실천한 활동은 학교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꽃밭을 만들었다. 발표 주제,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노력하자. 자, 매체 자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진,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 표와 그래프, 다음에 네덜란드 대학의 실험 장면, 그리고 가드닝 실제 사례 사진, 그리고 모둠 활동을 했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시각 자료들을 썼습니다. 자, 발표를 듣고 학생 반응, 꽃밭 만들기 외에 깨끗한 학교를 만드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가능하겠죠? 학생들의 노력 외에 학교 차원에서 실천할 사항은 없을까? 학교들 말고 학교에서 할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혜원이 다음 말들이 발표의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보자. 자, 저희 모둠은 깨끗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주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발표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학교, 자, 요거는 뭡니까? 요약이죠. 요약 정리. 그래서 이 발표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었는지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발표에 매체 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평가해보자. 자, 우리 학교 환경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인상적이었어.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생생한 거죠. 예, 상황 생생. 효과적이다. 발표에 추가하고 싶은 매체 자료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혜원이가 발표한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자. 패스. 모둠 활동. 자, 주변의 문제를 발표하고 비판적으로 듣기. 자, 여기도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요거 중요하죠. 발표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듣는 이가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하도록 발표 내용을 전달했는가? 발표의 핵심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는가? 목소리의 크기나 어조, 몸짓이나 시선 등이 적절했는가? 예, 요게 발표할 때 생각해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도 중요하고요. 학생의 반응 또는 학생 평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발표의 주제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는가?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했는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적절한 매체 자료를 선택했는가? 매체 자료를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발표할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야 한다.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한다. 매체 자료를 활용한 말하기를 들을 때에는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등의 매체 자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 다음 상황에서 청중의 반응을 고려할 때 발표자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지 적어보자. 발표 핵심 정보가 뭔지 잘 모르겠어. 자, 바로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발표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야 되겠죠. 사진도 있고 그래프도 쓰였는데 자료들이 발표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자,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제 어휘 학습이 되겠네요. 표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 나타낸다. 표출, 겉으로 나타냄, 발표,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 알림, 발언, 말을 꺼내 의견을 나타냄 또는 그 말, 발행,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펴냄. 자, 신문 나와 있고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조롱과 비방이 퍼지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억눌린 감정의 잘못된 표출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들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한 한 연예인의 발언도 화제가 되었다. 이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선택학습.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 평가함의 읽기. 사라진 명태의 귀화, 명태 살리기 연구까지 성공. 북어와 노가리, 코다리와 황태, 동태, 생태. 이게 명태예요, 명태. 명태의 다른 이름들이야. 이들은 명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에게는 친숙한 국민 생선인 명태. 지금은 국산 명태 씨가 말라 시중에 유통되는 양의 90%가 러시아산이다. 많이 안 잡히는군요. 그러나 수입 명태가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잡은 명태가 식탁에 올라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명태의 고장 강원도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년 전 방류한 양식 어린 명태 속초 앞바다에서 잡혀. 아하. 그러니까 양식 명태가 이제 돌아오는군요.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한 해로 2년 전 방류한 인공 1세대 어린 명태가 속초 앞바다에서 잡혀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성공을 알린 것이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동해안에서 잡힌 명태 600여 마리 가운데 DNA 분석이 가능한 67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2마리 유전 정보가 2015년에 방류한 인공 1세대 명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자, 시각 자료가 있죠? 명태를 건조하여 황태를 만드는 모습. 명태 치어. 치어는 뭐예요? 보통 이 물고기 새끼를 치어라고 합니다. 명태 치어 방류 행사 이렇게 있고요. 국내 기술로 인공 배양해 바다에 방류한 명태가 자연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관 기사, 그러니까 클릭하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하이퍼링크. 클릭하면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죠. 인공 1세대와 DNA 일치,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성공. 자, 이렇게 소제목이 요약한 내용이죠. 그쵸?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 어획은 물고기 잡는 걸 어획이라고 그래요.
과도한 어획 등으로 동해안에 사라진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를 추진해왔다. 자연산 명태 수정란으로부터 인공 1세대를 얻어 자연산 명태 수정란으로부터 인공 1세대를 얻어 배양한 뒤 2015년 12월 20cm 정도로 성장한 어린 명태 15,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잡힌 명태는 당시 해양수산부가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하나로 고성군 연안 보호수면과 연안은 이제 바닷가 가까운 곳, 여기는 보호수면, 대진항에 방류했던 명태치어 15,000마리 중 2마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전문 생산 시설을 확충해 방류형 명태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방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계획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림, 사진, 시각 자료가 있네. 이렇게 수정했군요. 얘가 이제 치어가 되는 거고, 얘를 좀 키워서 이렇게 이제 양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방류한다는 얘기죠. 이와 함께 명태의 서식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병행해 어린 명태의 생존율을 높일 방안도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또 명태 유전 정보 식별 기술을 활용해 동해안에서 잡히는 명태 유전 정보를 확인, 방류한 명태가 성공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끝부분. 2008년 이후 우리 바다에서 명태 자치 감초. 자, 이렇게 매체 자료 나와 있죠. 시각 자료. 1980년에 15만 톤 잡혔는데 그 이후로 뚝 떨어졌네요. 2008년에는 없네. 명태는 단일 어종으로는 세계에서 어항량이 가장 많은 어류다. 1980년대 중반 전 세계 명태 어획량은 600만 톤을 넘었으나 근래에는 400만 톤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태가 줄어들고 있구나. 한국의 명태는 동해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어종으로 70년대 중반에 5만 톤 정도 잡혔던 것이 80년대 초반에는 15만 톤까지 잡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90년대에는 1만여 톤으로 급감했고 2000년대에는 1천 톤을 넘기지 못하다가 급기야 2008년에는 공식적으로 어획량이 0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명태는 수입 명태가 대부분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러시아산이 90%를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글은 인터넷 기사죠. 인터넷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시각 자료를 좀 이렇게 컬러풀하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봤었던 하이퍼링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의 특징은 뭡니까? 신속성이죠. 신속하죠. 빠르죠. 그쵸? 그리고 널리 퍼집니다. 자, 성격은 사실적 객관적, 주제는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성공, 특징, 인터넷 기사라는 매체의 특성이 드러나고요. 사진과 그래프 등의 시각자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좋습니다. 자, 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한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가 성공을 이루었다. 자,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가 출시된 배경, 2008년에는 뭐 명태가 제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명태 자원이 사라졌으니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 방법과 의도 평가, 사라진 명태의 귀환, 명태 살리기 연구과제 성공. 자, 그래서 제목을 통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 바다의 명태의 자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반가움을 드러낸다. 연관 기사를 제시한 의도를 짝까 이야기해 보자. 그러니까 추가 기사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이퍼링크를 달아놨죠. 시각자료 효과, 자료 1, 2, 3 사진을 써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활동 2. 천천히 즐겁게 식사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점심시간 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점심시간 중에서 정작 밥을 먹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식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지나치게 빠른 식사 속도와 그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 그쵸? 네, 그래서 5분에서 10분, 40%, 10분에서 15분, 30%, 거의 70이죠. 5분에서 15분 사이에 식사를 마치는 부분이 15분에 해당이 된다. 15분이 아니고
70%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그림도 나와 있죠? 식욕 증가 호르몬과 식욕 억제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네. 공복 시와 포만 시의 호르몬 분비. 그다음에 식사 속도와 성인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프를 보니까 왼쪽은 느린, 오른쪽은 빠른. 자, 그러니까 식사를 너무 빨리 하면은 콜레스테롤 섭취율이 올라가네. 그렇죠? 그리고 비만도도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식사 속도를 15분 이상 천천히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식사 속도에 따른 비만과 성인병 위험도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마 저작권 때문에 듣기 대문과 자료 좀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모둠 활동인가요? 20년 뒤 우리 사회의 모습은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겨 쭉쭉쭉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단원에서는 이제 매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 발표를 할 때 매체 자료를 이용할 때 좀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읽거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관련 내용을 보다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체 자료였습니다. 자, 교과서 읽기 설명 마칩니다.